네, 안녕하십니까. 수필 수업을 맡은 김성화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으로서 어르신들과 대면을 하여 제가 수필가 자서전이란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자서전은 우리가 그냥 형식 없이 일기를 쓰듯이 그냥 나의 일대기를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필은 어떤 그런 모형식의 글에서 약간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비유법이라든지 문학적 형상화를 이렇게 덧입혀서 쓰는 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서전을 쓴 몇 분을 소개해 올렸고요. 그리고 참 20대들도 자서전을 요즘 쓰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늦깎이로 글 공부를 해서 어르신들이 참 많은 글을 쓰고 있다는 것, 그 예시를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하면 또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눈도 마주쳐가면서 어르신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또 제가 성심성의껏 영상을 준비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글을 우리가 서너기 전에 아마 또 그 시간 이후로 또 몇 자 이렇게 적어 보신 어르신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또 글을 쓰는데 어떤 분들이 글을 썼는가, 또 글을 쓸 때 어떤 마음가짐이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토대로 이번 시간에도 흥미로운 그런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비대면이 연장된다면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함께 이렇게 이 강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좁은 문을 쓴 유명한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그림이 자두인데요. 자두를 보고 감탄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어, 어르신들 아마 모두 아마 자두를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자두를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6월 하지, 그러니까 6월 중순 정도 되면 이렇게 슈퍼에 대석 자두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단하고 새콤달콤한 그 작은 대석 자두가 저는 굉장히 그 자두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새콤해도 그 자두를 놓쳐버리면 그거는 먹을 수가 없고 그 뒤에 뭐 따라서 계속 자두는 나옵니다. 대석 자두가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후무사 자두도 나오고 뭐 요즘은 아주 자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서 뭐 겉은 뭐 푸르고 안은 붉은 또는 겉은 노랗고 안은 또 뭐 이렇게 시뻘건 뭐 여러 가지 자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추석까지 자두가 나오는데 추석 정도 되면 이제 추희 자두해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두도 그 지역별로 다 자두를 부르는 사투리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풍계라고 어릴 때 불렀습니다. 어떤 다른 동네는 애추라고 부르기도 하고 옹해라고 하기도 하고 꾀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이 자두를 두고도 여러 말이 있던데 그래서 이 자두를 보고 항상 저는 감탄을 합니다. 첫째는 맛있는 이 단물이 나오는 자두의 맛에 감탄을 하고 또 자두 만지면 말랑말랑한 아주 이렇게 사람의 살덩이 같은 그 느낌에도 감탄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두를 자르면 굉장히 코를 즐겁게 하는 그 향기에도 감탄을 하고 무엇보다
봄에 봄날 피는 자두의 그 하얀 꽃, 자두꽃, 즉 오약꽃에도 감탄을 합니다. 아마 어르신들 다 모두 감탄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오얏이라는 말이 우리의 자두의 옛말인데 지금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서 정말 이렇게 아쉽고 때로는 슬프기도 한데 그 오약꽃 피는 그 자두밭에 가면 그냥 이렇게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웃 나라에서는 자두꽃 필 때 도시락을 싸서 소풍도 가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항상 이 자두를 올해도 뭐 자두가 나오면 참 다른 해와 달리 이 자두를 보고 내가 감탄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또 글을 쓸 수 있구나 한번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려면 처음부터 소질을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르 잡지 편집장이자 두 아이의 아빠이던 여기 오토바이 가운데 있죠. 이분이 누구냐면 장 도미니크 보비란 분인데 이분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1995년 12월에 갑자기 차 안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그때 이제 의사가 판단해서 그 병명이 나온 게 뭐냐 하면 감금증후군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락트인 신드롬이라 그러는데 잠겼다는 뜻이죠. 감금, 자기 몸 속에, 자기 의식 속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온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20일 동안 완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의식을 회복했는데 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무엇을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팔일까요? 다리일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육신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자,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은 깨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들을 수가 있고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도 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단지 손가락도 발가락도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인체의 모든 기능이 자물쇠, 락으로 이렇게 자물쇠를 채운 듯이 정지돼서 이걸 자물쇠 증후군이라고 감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왼쪽 눈을 움직일 수도 있고 기억도 할 수 있고 단지 몸은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도 이분이 왼쪽에 책이 있죠.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라는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장 도미니크 보비가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친구가 출판사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 그분이 그러면 친구 자네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걸 기억을 하느냐. 자, 그 소설처럼 한번 이렇게 책을 써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대필자가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대필자는 대신 글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왔듯이 이 여인이 대필자입니다.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이분이 지금 출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로드 망디빌이라는 사람이 대필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여성분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알파벳을 지정하여 글을 썼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 알파벳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A부터 알파벳을 손에 들고 처음부터
손가락을 짚어가지고 한자 한자 짚으면 그 장도미니크 보비가 자기가 원하는 글자의 눈을 깜빡이겠죠. 예, 물론 불어로 썼지만 영어로 생각하면 뭐 보이 같으면 B, A, B 했을 때 B에서 눈을 깜빡거리며 이 여성분이 B를 적고 그 다음에 또 글자를 가르쳐가지고 O에 오면 또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B, O 그리고 Y에 눈을 깜빡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완성시키면서 글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분의 대필자를 도움을 받으면서 써야 하루 종일 얼마 정도 쓸 수 있겠어요? 자, 우리 A4 용지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진 뭐 작업에 매달리다시피 하면 반 페이지 정도 썼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잠수정과 나비 책이 128페이지인데요. 그게 이제 프랑스 불어로 출간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이야 전 세계 글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당시에 썼을 때 128페이지인데 이것을 완성하는 데는 1년 3개월 시간이 걸렸답니다. 자, 눈은 몇 번 깜빡였을까요? 20만 번 이상의 눈 깜빡임이 필요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언제 완성이 되었느냐 하면 1997년, 그러니까 이분이 쓰러졌을 때가 1995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3월에 드디어 책이 출판사에서 발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장도미니크 보비는 크게 감격했겠죠. 예,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의식만 있는데 자기가 눈 깜빡거림으로써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글을 자서전을 쓴 겁니다. 20주 동안. 자, 이걸 쓰는 동안에 몸무게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몸무게가 27kg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완전히 이렇게 다 근육이랑 살이 빠지고 나니까 말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고요. 굉장히 또 무기력해졌습니다. 완전히 육신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잠수정과 나비라는 이 책을 쓰고 나서 겨우 며칠 버텼어요. 며칠 버티고 3월 6일날 책이 출간되고요. 3월 9일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결국 책을 발간하고 이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영화에서는 조금 날짜 같은 거 약간 조금 조절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영화 스틸컷과 포스터죠. 원 포스터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번역한 또 포스터가 있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제목인데 때로는 잠수복과 나비로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잠수복, 잠수종 다 그 속에 갇혔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으니까 더 다이빙 벨 했을 때 이 잠수종 다이빙 벨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수종인데요. 종 알죠? 딸랑딸랑하는 근데 큰 종이에요. 자, 다이빙 벨은 수중 그러니까 수중에서 어떤 탐색을 하고 할 때 잠수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도 이용을 합니다. 이 다이빙 벨은 밑에 추 같은 걸 막 달아가지고 바다 속에서 그 속에 다이빙 벨 속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균형을 잡고 또 그 안에 공기가 있어가지고 좀 부력도
또 부력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안에서 좀 쉴 수도 있고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우리 앞전에 세월호 때도 다이빙 배를 넣는 것이 어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다이빙 벨이 들어갈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유속이라든지 그런 결과들로 해서 혼선도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이빙 벨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속에서 갇혀가 있는 것이 잠수정 속에 갇혀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지금 몸 속에 갇혀 있는 장 도미니크 보비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 나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갇힘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날의 세상을 다니듯이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니는 한 마리 나비로서 다시 화려하게 비상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의미를 담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비가 결국 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분은 어떻습니까? 상상 속에서는 나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운데 적어놨죠. 자, 이분은 뭐라고 영화 속에서 또 그 자서전 속에서 말을 했느냐 하면 내게 지금 남은 것은 왼쪽 눈꺼풀이다. 그거 외에도 나는 두 가지가 더 있다. 사람들은 당신은 왼쪽 눈꺼풀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해도 나는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인가? 기억과 내 상상력이다 하는 참 감격스러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억과 상상으로서 글을 쓴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2007년도에 이 영화가 아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칸 영화제에서도 감독상 수상하고 또 골든 글로브 최우수 또 감독상 그리고 최우수 뭐 외국의 영화상 그런 걸 수상을 했죠. 그리고 이 영화를 연출한 줄리앙 슈나벨 감독인데요. 이분이 고집했던 게 있어요. 나는 이 영화를 오로지 프랑스에서 이 장 도미니크 바비가 살았던 그리고 실제로 거주했던 활동했던 프랑스에서 촬영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로켓 촬영을 하겠고 또 실제 그가 치료를 받았던 프랑스 병원에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의료 협조를 받아가 촬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생생한 또 사실감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배우들 역시 그 당시에 헐리우드 배우 섭외도 뭐 그쪽에서 제한도 있었는데 다 하지 않고 오로지 프랑스 배우들과 그리고 프랑스어로 제작을 해서 장 도미니크 보비의 삶을 좀 더 근접하게 나타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행복하고 내 삶이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조금 뭐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 도미니크 보비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갑자기 만약에 장 도미니크처럼 이렇게 전신이 만약에 마비되어 가지고 왼쪽 눈꺼풀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온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모두 좌절하고 비탄과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그죠? 죽을 날만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 도미니크 바비는 훌륭하게도 무엇을 남겼습니까? 한 권의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참 그의 삶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자의 삶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